안녕하세요.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하던 시아버지의 쓸쓸한 죽음을 지켜본 30대 후반 며느리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하다 생소한 속담 하나를 봤습니다.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있다 라는 속담이었죠.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지만 자식들 가운데는 부모의 은덕을 저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속담의 뜻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을 씁쓸하게 스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아버지랍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거든요. 바로 자식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 저희 시어머니께서 자주 들으시던 이 채널에 시아버지를 추억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인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자신의 가정사를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죠. 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이야. 우리 아버지 가방 공장 하시는 거 알지? 젊었을 적부터 사업하시느라 정신 없어서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그분이 아버지랑 결혼한 지 3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대. 두 분 사이엔 자식도 없었고 말이야.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결혼한 사람이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바로 우리 엄마야. 나랑 9살 차이 나는 쌍둥이 형들하고 형들보다 1살 어린 누나는 그때 엄마가 데려온 자식들이고 나랑 내 여동생만 진짜로 우리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야. 그런데 제가 막상 시집을 가고 보니 시댁 분위기는 뭔가 삭막했습니다. 묘하게 편이 나누어진 느낌이랄까요? 이에 큰 며느라, 나 물 한 잔만 가져다 주련. 네? 그냥 아버님이 떠다 드시면 안 돼요? 저 일어나기 귀찮은데. 당시 한쪽 발목을 접질리셨던 시아버지 부탁을 큰 시숙의 아내, 그러니까 큰형님은 고민도 없이 거절해버리더군요. 저는 정말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어떻게 시아버지께 물 한 잔도 못 떠다 드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시아버지를 업신여기던 건 큰형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정수기 저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제 아내한테 그런 부탁을 하세요. 젊었을 적에 그렇게 저희 엄마 고생을 시키셨으면 이젠 정신 차리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대체 전부터 너희는 내가 네 엄마를 뭘 고생시켰다고 하는 거냐? 어? 몰라서 물어보세요. 저희 엄마가 저희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툭하면 일한다고 나가서 바람 피워 두 집 살림에 엄마한테 걸려서 엄마가 화내면 매번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다가 적반하장으로 화내셨다면서요. 엄마가 매번 소갈이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버지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큰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큰형 잊었어? 큰형 고등학교 다닐 때 집도 잘 안 들어오고 방황할 때 아버지가 형 찾으러 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작은 형 재수할 때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차에 태워서 학원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가고 집중력 좋아지는 보약까지 지어다 주셨던 거 기억나지? 누나 20살 때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석 달이나 누워있을 때 공장도 안 나가고 누나 옆에 붙어 계시던 것도 아버지야. 그런데 다들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어? 엄마는 왜 대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아버지를 모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도 평생 바람 피우고 다닌 일이 없던 일이 되진 않아. 그럼 넌 엄마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큰 신우는 남편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을 들어주던 건 시댁에서 오직 남편밖에 없었어요. 첫째, 둘째 시숙도 남편의 누나인 큰 신우도 심지어 시아버지 친자인 막내 신우까지 다들 시아버지를 싸늘한 눈길로 바라보더군요. 그래, 영진이 넌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말이니? 너는 돈 많은 네 아버지 말은 듣고 평생 널 키워준 이 애미 말은 말 같지도 않은 게야? 네 아버진 비겁한 사람이야. 평생 계집질로 그렇게 내 속을 썩였지. 내가 애를 셋이나 데리고 들어온 입장이라
차마 네 아버지랑 못 갈라서고 참고 살았다. 애 셋 딸려서 재혼한 여자가 무슨 힘이 있었겠니? 그렇게 평생을 참고 산 게 내 천추의 한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참고 산 내가 자식들한테 그 정도 하소연도 못하고 살아야겠니? 영진이 넌 그렇게 네 아버지 편만 들려거든 이 집에 오지도 말어. 난 내 말 믿어주는 내 자식들만 끼고 살면 그만이다. 시아버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곤 발을 절뚝이며 물도 드시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저는 눈치를 보다 방에 계신 시아버지께 물을 떠다 드렸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연신 한숨을 내시더니 저와 남편에게 한풀이를 시작하셨어요. 고맙다 막내 며느라. 이 집안에서 날 생각해주는 건 너랑 영진이밖에 없구나. 며느라, 네 눈에도 내가 그런 못된 남봉군처럼 보이니? 아니요. 그런데 왜 어머님도 가족들도 모두 아버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휴, 평생 밖에서 일하느라 집에 붙어 있을 일이 없던 나보다 자기들 옆에 붙어 있던 지애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겠지. 맹세컨대 나는 정말 단 한 번도 다른 여편 애들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다. 자식을 5이나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갔겠니? 밥도 안 먹고 잘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내가 자식들 부양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시어머니는 의부증이야.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가 확신으로 바뀌고 결국 네 시애미 한으로 남게 된 거야. 내가 사업하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지만 지금 집안 꼴을 보아하니 차라리 그때 내가 일을 좀 덜 하더라도 아내를 좀 더 살펴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시아버진 마지막엔 결국 자책을 하시며 가슴을 내리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의 손을 낚아채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는 왜 항상 스스로만 탓하세요? 제가 보기에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처음엔 엄마 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저 중학생 때 학교도 빠지고 며칠이나 아버지 뒤를 따라다닌 적도 있어요.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두 집 살림하러 다니고 있다면서 매일같이 눈물바람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진 정말로 매일 공장하고 집만 오가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엄마가 아버지랑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가 그랬다고 해도 그렇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심지어 친자식도 아닌 큰형 둘째 형하고 누나한텐 그렇게 지극정성이셨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형들하고 누나가 인간이에요? 정작 아버지한테 받아갈 돈은 다 받아갔으면서. 그날 남편은 집에 와서까지도 화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시아버지는 첫째, 둘째 시숙과 큰 신우를 정말 오냐오냐 키우셨다고 해요. 혼을 내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차별한다고 말할까봐 아무리 속을 썩여도 매 한 번 들지 못하셨고 아버지가 계부라는 사실 때문에 밖에서 기가 죽진 않을까 해 매번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셨다고요. 형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해준 거 얘기했지? 비록 한동안 아버지 공장이 휘청거려서 누나랑 나 결혼할 땐 1억씩밖에 못 해주셨지만 1억도 푼돈은 아니잖아. 그런데 심지어 형수들까지 아버지한테 생전 한 번 고마워할 줄을 몰라. 게다가 큰형은 아버지한테 사업자금도 받아가고 둘째 형은 왜 형만 해주냐면서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고 누난 아주 돈벌레가 따로 없어. 누나 미용실 차리는 비용부터 처음 적자 나던 몇 년치 생활비까지 아버지한테 다 뜯어갔다고.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약한 거 뻔히 다 알고 그럴 때만 동정심 유발해서 말이야. 막내 유진이야 돈은 그렇게 안 밝히지만 걔는 자기 엄마 말이면 똥이 된장이라고 해도 믿을래라. 아버지 괄시하는 건 마찬가지야. 난 우리 아버지 인생이 너무 불쌍해. 자식들 불쌍해서 오냐오냐 키운 것 빼고 대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며 살았다는 거야.
안 그래? 남편의 말처럼 두 시숙과 큰 신우는 정말로 혀를 내두를 만한 인간들이거든요. 제 아들이 4살, 제 딸이 2살이었던 해의 어버이날, 저는 눈앞에 펼쳐진 막장 같은 광경을 보고 정말 기함을 했어요. 다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큰 신우가 대뜸 시아버지께 이러더군요. 아버지, 나 이번에 미용실 청담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뭐 또? 너 저번에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5천만 원이나 가져갔잖아. 미용실 기계 싹 다 바꾸고 싶다고. 에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버지 돈 많으시잖아요. 설마 아버지 제가 친자식이 아니어서 돈 해주기 아까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면 좀 주세요. 저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시숙들과 큰 신우가 시아버지의 돈을 종종 뜯어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실제로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큰 신우는 시아버지께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기가 아주 이를 데가 없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큰 신우에게 타이르드 말씀하셨죠. 넌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꼭 돈 빌려갈 때만 이 애비 가슴을 후벼 파더라. 이 애비도 이젠 돈 없어.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어디 한두 푼이야? 게다가 작년에 막내 시집 보낼 때 아파트 사주면서 가진 여윳돈도 전부 써버렸어. 가뜩이나 공장도 요즘 많이 축소시켜서 공장 수익도 얼마 안 되고 무엇보다 이젠 너도 뭐든 네 스스로 해결해 버릇해야지. 언제까지 이 애비한테 손을 벌릴 거야? 왜 갑자기 훈계세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 뭐 그렇게 바르게 사셔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셨어요? 아, 됐고. 저 돈 좀 해주세요. 지금 미용실이는 동네 거지 같아서 손님들도 돈도 많이 안 쓴다고요. 아버지, 보영이 돈 해주실 거면 저도요. 저 이번에 사업 삐끗해서 수억 날렸거든요. 자식들 차별하시면 안 돼요. 아휴, 형, 은근슬쩍 형만 받아가려고 하지 마. 절반은 내 거야. 아버지, 아셨죠? 큰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과 이때다 싶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두 시숙의 모습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군요. 그 모습에 점잖던 시아버지조차 결국 화가 나셨는지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통장 2개를 꺼내와 3사람 앞에 내동댕이 치셨어요. 자, 봐라.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너흰 평소엔 날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그저 돈, 돈, 돈. 나한테 돈밖에 뜯어갈 줄 모르냐? 당신 서울 외곽에 임대 주던 그 2층짜리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거 팔아서 애들한테 돈 해주면 되겠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흘겨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건물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거리던 자신의 형들과 누나를 보고 버럭하고 말았죠. 그만들의 입 돈벌레들아. 대체 형들하고 누나는 아버지 골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주 효자 납셨네, 효자 납셨어. 그래, 영진이 넌 계속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아버지한테 잘해. 오빠들이랑 나랑 유진이는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면 그만이니까. 아버지, 평생 엄마 마음 힘들게 하셨으면 그만한 속죄는 하셔야죠. 자식들 잘 되게 하는 일이 엄마를 위한 일인 거 아버지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건물 팔아서 돈 좀 주세요. 저 이미 청담에 땅까지 다 봐뒀단 말이에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뜯어 말렸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결국 시아버지는 그 건물을 팔고 두 시숙과 큰형님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의 통장에 돈이 꽂히자마자 3사람은 집에까지 쫓아가 기어코 그날 그 돈들을 전부 받아갔다네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정말로 씨가 되었던 걸까요? 시아버지의 나이가 70대 후반쯤 되었던 해였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휴대폰 너머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고 계셨어요.
아휴, 어머마. 아범이랑 같이 얼른 응급실로 와다오. 네 시아버지가 쓰러졌다. 아휴.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각종 정밀 검사를 받은 시아버지는 그 다음 주에 잡힌 외래 진료에서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죠. 일을 나간 남편 대신 휴가를 내고 함께 병원에 갔던 전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실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이죠. 선생님, 전 이 사람 없이 못 삽니다. 어떻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늙은이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의 암 선고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아버지를 제외하고 시댁에 모두 모인 시댁 식구들은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대책 회의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엄마, 이참에 그냥 아버지랑 이혼하세요. 재산 받을 건 다 받으시고요. 형 말대로 해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하셨는데 노년에 아버지 병수발까지 드시려고요? 아버지 이제 곧 공장 접는다고 하셨죠? 그거 판 돈 전부 달라고 하세요. 정신적 위자료로. 두 시숙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더군요. 두 형님은 자기 남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요. 어쩜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는지 정말 기야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신우는 그 옆에서 아예 한수를 더 뜨더군요. 잘 됐다. 나 이번에 안 그래도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완전 분양가 싸게 나왔거든. 아버지한테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증여해달라고 해야겠다. 엄마, 오빠들이랑 언니 말대로 해요. 돈은 그렇다 쳐도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나이 70 넘어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나마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막내 시누이까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 꼬라지를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저와 남편은 너무 화가 나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진짜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아버지 병간을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어떻게 버릴지 상의하자고 모인 거였어? 그것도 마지막까지 유산 뜯어갈 생각하면서? 아버지 아직 멀쩡히 살아 계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살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2주 뒤엔 수술도 하신다고. 니들이 인간이야? 너희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그래요.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다들 못되게 굴었어도 아버님이 자식들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몇 년 안 본 저도 아는 걸 왜 다들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도 그러는 거면 당신들은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예요. 당신들 죽어서도 천벌을 받을 거야. 저는 너무 분한 나머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들 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니들 아버지 욕을 했기로써니 언제 너희들한테 인간까지 덜 되라고 가르쳤어? 바로 여태껏 자식들의 언쟁을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화를 내며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편에 설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심지어 저와 남편까지 말입니다. 아무리 네 아버지가 싫어도 그렇지. 암에 걸린 아버지를 내팽개치자고? 세상에 맙소사.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쳤나 보다. 너희들이 네 아버지 돈 가져가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나도 너희 아버지가 미워서 옆에서 너희들을 더 부추겼어. 너희들 아버지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내가 그랬으면 안 됐던 거다. 내가 미움에 눈이 멀어서 그만 내 자식들을 금수로 키워버렸어. 남편을 미워해 자식인 너희들에게까지 무시당하게 만든 죄를 내가 이렇게 받는구나. 어쩜 그렇게 무서운 소리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할 거면 다들 썩 꺼지거라.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몸까지 부들대며 말씀하셨어요. 시댁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호통 한 번에 그 연놈들이 정신을 차릴 리 만무했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사남매는 입을 한데 모아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평생 아버지 욕을 거의 세뇌시키듯 우리한테 한 게 누군데 그래요? 엄마가 무슨 성인 군자예요? 그러지 말고 이혼하세요. 우리도 그때 돈 좀 두둑이 챙기게. 처음으로 형이랑 나랑 의견이 맞네. 엄마, 마지막에 양심 챙기는 척 아버지 옆에서 병수발이라도 들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여태 했던 행동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매몰차게 구세요. 아버지 병원비로 돈 수억 깨지기 전에 얼른 챙길 것만 챙겨서 튀자고요. 그게 돈도 얻고 엄마 건강도 지키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엄마.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버지 공장 팔면 얼마나 하려나? 나 3억 정도 필요한데 시세 좀 미리 알아볼까? 엄마 평생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 보상 좀 재산 분할로 받는 게 뭐가 어때서요?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해서 엄마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가서 앞으로 편하게 살아요. 악마들의 대화를 듣는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사남매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시어머니를 구워 삶으려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화를 내며 그들을 전부 쫓아버리셨죠. 아휴,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내가 내 자식들을 악마로 키워버렸어. 시어머니는 남은 저와 남편을 보며 한탄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해야 하는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않고 그냥 시어머니의 등을 다독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2주 뒤 수술을 받으셨어요. 시아버지의 수술날 그나마 막내 시누이는 수술실 앞에서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지만 나머지 3남매는 코끝 하나 비추지 않았죠. 다행히 시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해 계셨던 시아버지는 이후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셨고요. 죽을 때가 되니 좋은 점도 있구먼.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다니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치료나 열심히 받아요. 남편 잃고 한 번 가부됐던 날 또 가부를 만들 셈이오. 시어머니는 가끔씩 시아버지에게 툴툴대긴 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시아버지는 열심히 병마와 싸우셨죠. 금수 같은 3남매는 시아버지가 퇴원하자 그제야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들도 양심은 있어서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시아버지께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죠. 아버지, 공장 파셨죠? 그거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 돈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다 유산으로 남기실 거죠? 그럼 그거 이 딸 좀 미리 증여해 주세요. 뭐야? 한 달 동안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기껏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유산 증여? 저 이번에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상태 좀 괜찮아지면 말하려고 한 달이나 이렇게 잠자코 기다렸다고요. 아버지, 저 3억만요. 네? 아버지, 보영이한테 그 돈 주실 거면 저랑 형한테도 미리 재산 증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괜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아버지 재산이 지금보다 줄어 있으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아버지, 이번엔 저도 좀 부탁해요. 저는 언니 오빠들이랑 다르게 결혼할 때 아파트 받은 거 빼곤 돈 요구한 적 없었잖아요. 제 목도 꼭 주셔야 돼요. 네? 엄마 목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엔 평소 돈 얘기엔 잠잠고 있던 막내 신우까지 그들의 말을 거들더군요. 이미 남편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져 있었고 화낼 힘도 없으셨던 시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소리치기 전에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군요.
이놈들이 정말 내가 저번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그놈의 유산 타령이야. 썩 나가 이 못된 것들아. 생판 남이어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못할 거다. 엄마,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우리한테 올 돈인데 그깟 돈 좀 미리 주는 게 어때서 그래요? 아버지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기왕 받을 거 내가 필요할 때 좀 미리 받겠다고요. 아버지, 아파트 분양 진짜 거의 다 끝났다고요. 네? 그때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이어진 시어머니 행동에 시댁 식구들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이년이 그래도? 시어머니는 큰 신우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큰 신우의 뺨을 아주 세차게 내리쳐 버렸습니다. 난생 처음 자기 엄마에게 맞은 큰 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소리쳤죠. 엄마, 지금 나 때린 거예요? 왜 때려요? 왜? 엄마가 뭔데요? 네 애미다 이 썩을 거사. 내가 널 진지게 때리면서 키워야 했다. 아픈 손가락들이라고 나도 너희 아버지도 너희한테 매 한 번 안 들었던 게 이렇게 악수가 되었어. 아파트? 네가 본 돈으로 들어가라. 그 나이 먹도록 네 집 하나 네 손으로 건사할 줄도 몰라? 왜? 똥도 네 아버지 돈으로 닦아달라 그러지? 엄마, 다들 집에서 나가.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겨우 수술 잘 끝낸 너희 아버지 암세포만 다시 커지겠다. 얼른! 결국 남편이 그들을 전부 쫓아낸 다음에야 시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스럽게 눈물만 뚝뚝 흘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저와 남편은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되어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이틀을 더 시댁에 머물렀어요. 친정 부모님은 시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라며 암에 좋다는 각종 영양제와 보약을 싸다 주셨죠.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밤 물을 마시러 방 밖으로 나온 전 의도치 않게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시부모님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그동안 들었던 목소리 중 제일로 따뜻하고 다정하더군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내 자식들을 너무 망쳐버렸어요. 자식들까지 당신에게 함부로 굴도록 키웠으면 안 되는 건데. 내 탓도 크지. 내가 일만 하느라 자식들한테 애정을 줄 몰라서 너무 오냐오냐만 하면서 키웠어. 나도 그게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인 줄로만 알았다오. 그런데 여보, 당신은 지겹겠지만 그래도 내가 더 늦기 전에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보, 난 정말로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오. 내 죽기 전에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난 평생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런 오해를 품고 가슴 아프게 살아갈 것 아니오. 또 그 소리요? 안미수, 이제 그만 인정하고 나한테 차라리 사과라지 그래요. 애 셋 딸려서 가슴도 배도 축축 처진 난 그저 당신 말 잘 듣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고 집에 들였겠지요.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좋다고 간쓸게 다 바칠 멍청하고 지고지순한 여편네가 바로 나였으니 말이오. 여보,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했는지 알아? 나보다 7살이나 어리면서도 혼자서 어떻게든 내 셋을 키워보겠다고 잔업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던 당신이 너무 예쁘고 존경스러워 보였어. 그런 당신이 나이 많은 내 청혼을 받아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아오? 여보, 난 맹세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상한 망상은 그만 내려놓고 남은 생은 마음 편하게 좀 사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간곡한 말투로 설득하시더군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셨는지 듣는 제 코끝이 다 시큰해지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진심이 통했는지 시어머니는 결국
한참을 소리 죽여 흐느끼셨어요. 그리고 겨우 울음을 멈춘 시어머니는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참이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예뻤소? 아, 참이라니까. 이젠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오. 알았어요. 내 당신 말 믿으리다. 사실 나도 조금씩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정말이라면 평생 당신을 미워하고 자식들과 당신을 이간질했던 내 삶이 너무 형편없고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차마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내 자식들과 나에게 은인이었던 당신을 내 자격지심과 정신병으로 평생 홀대하고 구박했는데 이 죄를 어찌다 갚아야 할까요? 미안해요, 여보. 너무 미안해요. 이제서 미안하긴 당신에게 더 믿음을 주지 못했던 내가 더 미안하오. 울지 마시게. 이제라도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사이좋게 잘 살면 돼요. 시아버지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한 시어머니를 달래셨어요. 거기까지 들은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방금 들은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남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 자식된 입장에서 남편도 마음고생이 많았던 거겠죠. 시부모님께서는 결국 공장을 판 돈과 전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해버리셨습니다. 두 시숙과 두 시누이가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다며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시댁을 찾아와 난동이란 난동은 다 부렸어요. 그나마 제일 정상인 같던 막내 시누조차도 자신이 처음 부탁한 돈인데 그걸 그렇게 해주기 싫었냐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 두 번 다시는 아버지 안 봐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안 볼 거라고요. 악담을 퍼붓고 나간 큰 시숙을 필두로 사남매는 씩씩거리며 시댁을 나갔어요. 자기 엄마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막내 신우까지 말이죠. 시부모님 또한 자식들에게 학을 떼셨는지 더 이상 그들을 잡지도 않으시더군요. 시아버지는 몇 차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서서히 호전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사남매는 명절 때조차 한 번도 시댁을 찾아오지 않았죠. 이젠 시아버지께 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 더 이상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반대로 제가 대화를 들은 그 밤 이후 시부모님의 사이는 무척이나 좋아지셨습니다. 남편 또한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며 기쁘고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겨우 찾은 두 분의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암 선고를 받은 지 3년 뒤 시아버지의 암은 결국 재발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것도 이미 다른 장기들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로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이미 80이 넘어 나이까지 많으신 시아버지께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는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 마지막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잠을 잘 때도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시아버지와 함께 하셨죠. 그렇게 4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마. 여느 때처럼 시아버지를 뵈러 간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남편과 아이들 없이도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시아버지를 찾아뵀었거든요. 그렇게 헌신하던 자식 5 중 무려 4명에게 외면받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을 어떻게든 더 많은 좋은 기억들로 채워드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병실 밖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병원에서 네 시아버지가 이제 며칠 못 버틸 것 같다는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참담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욱 마음 아팠던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여보, 나 가기 전에 한 번만 마지막 소원이 있수. 우리 자식들 얼굴을 한 번만 보고 가고 싶소.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매몰차게 굴었던 자식들이었건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자식들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병실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눈물을 닦으러 잠시 화장실에 가시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가 병실을 나가자 시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마, 고맙다. 자식들도 버린 내 곁에 이렇게 남아 있어줘서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이랑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릴 테니까 아버님은 아무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살면서 받으린 복을 셋째 며느리 널 얻는데 전부 써버렸나 보다. 그런데 어머마, 내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네 시어머니 말이다. 이 한스러운 몸뚱이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한 네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니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네 시어머니를 부탁할 사람이 너랑 네 남편 말고 또 누가 있겠니? 그러니 어머마, 혼자 남을 네 시어머니 좀 잘 부탁하마.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난 한결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시아버지는 아주 힘겹고도 간곡한 목소리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죠.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알았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일이 끝나면 매일같이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아이들 걱정은 말라며 한동안 저희 집으로 와 계셨어요.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막내 신우는 다음날 시매부와 함께 어색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막내 신우는 임종을 앞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 그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다 잘못했던 거라고. 죄송해요, 아버지. 아무리 오해를 했어도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됐어. 마지막으로 네 얼굴 보여주었으니 되었다. 와주어서 고맙구나. 시아버지는 평생 자기를 홀대했던 자식에게 뭐가 그렇게 고마운 건지 희미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결국 나머지 두 시숙과 큰 신우는 시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큰 시숙과 큰 신우는 아예 몇 번을 전화를 걸어도 시어머니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문자마저 전부 묵살했다더군요. 그나마 전화를 받았던 둘째 시숙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네요. 자식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굴더니 마지막에 그렇게 외롭게 갈 줄 몰랐다며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정말 너무 한스럽고 화가 나 입을 다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며칠 뒤 나머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끝내 보지 못한 나머지 세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말이죠. 그리고 그 되먹지 못한 삼남매는 결국 시아버지 발인이 끝날 때까지도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다. 이제 그 애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미 네 시아버지 임종 직전에 그 애들이 안 왔을 때 난 마음 정리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나도 버리련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발인을 끝내고 시댁의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린 날, 제 걱정에 덤덤히 대답하시던 시어머니를 저는 말없이 뒤에서 꼭 안아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남편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욕실로 직행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잡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실 네 시아버지가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않은 경기도 땅이 하나 있다. 그렇게 구박만 해댄 내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말년에 거기다 집을 지어서 나랑 둘이 조용히 살려고 했다는구나. 그런데 몸도 약한 내가 네 시아버지도 없이 거기 혼자 가서 살아 뭐하니. 그래서 말인데 그 땅 너와 영진이에게 주마. 네 시아버지도 다 동의하고 이미 너희들 앞으로 남겨놨어. 내가 진정한 자식이 누군지 이 난리통을 겪으면서 톡톡히 깨달았다. 그래서 네 시애비랑 나랑 머리를 맞대고 너희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한참을 고민했어. 이게 우리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그 땅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차라리 그 땅 팔아서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저흰 정말 괜찮아요. 나도 괜찮어. 죽기 전까지 내 한 몸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내 충분히 가지고 있어. 영진이랑 너는 다른 놈들과는 다르게 한 번도 너희 시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지. 그 금수 같은 놈들은 어떻게든 네 시아버지 핏물을 빨아먹으려고 눈에 벌겋게 불을 켜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너도 알지? 네 막내 신우 결혼할 때 제일 좋은 아파트 받아간 거. 그러니까 그 땅 받아. 다른 애들이 받아간 만큼 너희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 네 시아버지 마지막 선물을 부디 거절하지 말아다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힘없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그때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을 보태 제법 큰 주택을 지어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강력한 의견에 따라 집의 명의는 지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으아! 할머니! 이게 뭐예요? 벌레! 벌레! 그건 방앗개비야. 아유, 서울에선 이런 거 잘 못 봤지? 자, 봐라. 얘네 다리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방아 찢듯이 몸을 움직인단다. 우와, 신기하다. 누나, 나도 해볼래. 몸이 부쩍 약해진 시어머니는 요즘 손주인 저희 딸과 아들을 보는 낙으로 전원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초등학생인 저희 애들은 버스를 타고 조금 나가야 하는 곳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비록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좀 멀어졌지만 아이들 나름대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출퇴근을 하곤 합니다. 남편이야 워낙 경기도권에서도 일이 많은 사람이라 출퇴근에 무리가 없지만 아무래도 제 출퇴근은 서울에서보단 조금 고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곳에서 한동안 이사를 갈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출퇴근을 걱정하기에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여보, 당신 출퇴근하기 너무 멀지 않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고 내가 당신한테 참 마음에 빚이 많아. 별소리를 다 한다. 난 괜찮아. 서울 아닌 수도권 사는 사람들 대부분 나처럼 출퇴근하는데 뭐. 여긴 원래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 남겨놓으셨던 장소였잖아. 그러니까 아버님 마음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오래도록 어머님 모시고 싶어. 당신도 봐. 이곳에 오고 어머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잖아. 우리 친정 부모님도 내 얘기를 들으시더니 잘했다고 말씀하셨어. 아, 다음 주 주말에 우리 부모님 놀러 오시기로 했는데 깜빡했다. 작은 아가씨 오기로 한 날이 언제였지? 유진이? 다다음 주 주말이야. 안 겹쳐. 걱정 마. 그리고 잘하면
유진이 이번에 못 올지도 몰라. 요즘 유진이네 딸이 자주 아프대. 시어머니께서는 자신 때문에 멀리 이사 오게 된 게 제게 미안하셨는지 가끔씩 저희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물론 마당에서 고기 굽고 어른들 시중을 드는 건 젊은 저와 남편의 몫이지만 그래도 나름 돈독하게 지내시는 세 분의 모습을 보면 흐뭇해져 저와 남편은 더 열심히 고기를 굽곤 해요. 2년 전 딸을 출산한 막내 시누이는 자식을 낳은 뒤론 더욱 시아버지께 죄송해합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그토록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홀대당해야 했던 시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차마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며 저에게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막내 시누이는 몇 달에 한 번씩 시매부와 딸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매번 저에게 고맙다며 돈을 쥐어주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오곤 해요. 사실 받지 않을까 싶다가도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떠올리면 괜히 막내 시누이가 미워져 저는 그것들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저 좀 못됐나요? 금수 같은 삼남매와 시어머니는 정말로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막내 시누이에게 전해 듣기론 큰 시숙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 결국 망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구멍난 돈을 메꿔줄 시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큰 시숙은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큰형님이란 여자는 큰 시숙이 망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다네요. 그리고 그때 큰 시숙이 둘째 시숙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갔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둘째 시숙은 끝까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먹 다짐을 하다 경찰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형제이죠. 안타깝게도 큰 시숙과 달리 둘째 시숙과 큰 시누는 비교적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어요. 두 사람도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들을 그렇게 아껴준 시아버지의 눈에 피눈물을 낸 벌을 받게 될 거라고요. 세상은 한없이 잔인하지만 잔인한 만큼 누구에게나 공평하기도 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엔 남보다도 못한 부모도 분명 있죠. 하지만 친자식이 아닌 자식들까지 온 마음으로 품었던 저희 시아버지를 보면 그 금수들에게 시아버지는 두 번 다시 받을 수 없는 큰 선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사 세월이 흘러 그들이 시아버지에게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땐 이미 너무 늦은 뒤겠죠. 그러니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전혀 같지 않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늦기 전에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게 어떨까요?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에게 조건 없는 애정을 쏟아주신 부모님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감사를 듣게 될 수 없기 전에 말입니다.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몇 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유일한 말이니까요. 그럼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부모님과 좋은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